남포동의 오래된 연립주택. 붉게 빛든 저녁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정희는 낡은 벽시계의 째깍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이 창밖 어스름한 골목길로 향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조용히 울리던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오늘은 낯설게 들렸다. 이정희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자 검사라는 직함을 단 자랑이자 고통이었다. 어머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순간 정희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가슴 한복판이 쩍하고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왜 그러니? 내가 널 키운 엄마인데. 떨리는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이미 전화는 끊긴 상태였다. 이정희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창가에 놓인 제라늄 화분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화분은 지훈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버이날이라며 사다 준 선물이었다. 20년이 넘도록 꽃을 피워온 식물이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그 옆엔 또박또박한 글씨로 지훈 상견례라고 적혀 있었다. 하트도 작게 그려져 있었다. 분명 그 글씨는 지훈의 것이었다. 상견례, 아들이 결혼한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게 한 아들, 그 아이가 이제 가정을 이루려 한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지 마세요라니. 이정희는 천천히 옷장 앞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나무 옷장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비닐 커버에 감싸진 네이비 정장이 걸려 있었다. 백화점 세일 때 큰맘 먹고 산 그녀 인생의 유일한 행사용 옷이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천을 만져본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방 한구석 책장 위 지훈의 성장 앨범이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다. 8살 지훈, 까만 눈동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줌마가 이제 내 엄마야. 그게 그 아이의 첫 인사였다.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 없는 집에 제처로 들어가 하루아침에 딸린 새엄마가 된 이정희에게 세상은 잔혹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집안의 일손이라 불렀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애도 못 낳는 여자라 수군거렸다. 앨범을 넘기다 정희는 일기장을 덧붙인 페이지에서 멈췄다. 오늘 엄마가 많이 아팠다. 내가 수건을 짜서 이마에 얹어드렸다. 엄마가 울었다. 내가 잘못했나? 나도 울었다. 정희의 손끝이 그 글씨를 따라 움직였다.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날을 기억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밤, 작은 손이 그녀의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결혼 5년 차, 남편이 사업 실패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 충격에 시어머니도 6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짐을 싸서 결혼 전 살던 동네로 돌아갈 때 지훈을 친척집에 맡기려 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치맛자락을 붙들며 말했다. 엄마, 나도 데려가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세상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포장마차, 청소부, 식당 설거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날도, 갈라진 손바닥에서 피가 나던 날도 그녀는 웃었다. 오직 지훈 하나만을 위해.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그날, 정희는 골목어귀에서 혼자 울었다. 분식집에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지훈은 검사로 자라났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정희는 천천히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손에 잡힌 달력을 바라보았다. 빨간 동그라미. 그날은 여전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상견례 장소, 다이어리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정희는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었다. 목에는 얇은 스카프 하나 두른 채 손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지훈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다이어리, 몰래 찢어낸 페이지엔 호텔 모란 6월 18일 오후 3시 매화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의 정갈한 필체, 작지만 단단했다. 호텔 모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다. 정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오늘은 꺼내기 아까운 그 네이비 정장을 입었다. 목에는 지훈이 대학교 합격 후 처음 알바에서 사준 목걸이를 걸었다. 거울 속에 비친 쉰이 넘은 여인의 얼굴, 눈가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버스를 2번, 지하철을 1번 갈아타고 도착한 호텔 로비는 환하고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정희는 움츠러들지 않으려 등을 곧게 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화홀이 어디죠? 김지훈 검사 상견례 자리인데요. 접수 직원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짐작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2층, 오른쪽 끝방입니다. 지금 행사 중이니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매화홀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와 잔잔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문틈 사이로 정희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다. 맞춤 정장을 입고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 잘 자란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온 한마디는 정희의 가슴을 다시 찢었다. 어머님은 안 오시나요? 지훈은 잠시 굳어있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순간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없다니. 그녀를 세상에서 지운 말.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귀가 멍해졌다.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복도 저편에서 수상한 2 남자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커다란 화분 뒤로 몸을 숨겼다. 오늘 안에 혼사 마무리 짓는 거야. 김 검사 쪽이 심상치 않아. 저놈 도윤한테서 뭐라도 알아낸 모양이야. 정희는 숨을 죽였다. 도윤. 익숙한 이름이었다. 오래전 그녀가 병원에서 일할 때 피투성이가 된 채 도움을 청했던 그 남자. 스스로를 윤도라고 불렀던 환자였다. 그날 이후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지금 그가 등장하다니. 그가 정치계의 그림자 브로커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 지훈이 그를 수사 중이라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작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걸림돌이었다. 정희는 손가락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사람들 대화 들었어. 조심해. 그러나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글자가 뒤엉켰다. 한숨을 내쉰 그녀가 다시 입력을 시도하려는 순간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정희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검은 양복의 사내가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희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저는 김지훈 검사의 어머니입니다. 사내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는 귀에 무전을 대려는 듯 움직였고 정희는 그 틈을 노려 화분을 사내 발 앞에 내던졌다. 어머나, 미안해요. 내가 그만. 요란한 소리. 정희는 그 틈에 몸을 돌려 매화홀 문을 향해 달렸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훈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비 신부 가족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제 아들과 단둘이 잠시 이야기 나누어야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매화홀 문이 닫히자 정희와 지훈은 조용한 복도에 마주 섰다. 서로의 눈빛에 말 못할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눌린 숨처럼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정희는 2 손을 꼭 쥔 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나를 지우려 했던 순간부터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널 이용하려는 걸 들었어. 윤도 그 사람 이름도 들었고. 지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입술이 떨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지 않아도 위험한 거잖니. 내가 이 자리에 날 오지 못하게 한 이유, 이제 알겠어. 엄마가 없다고 해야 이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댔다. 넥타이를 살짝 느슨히 풀었다. 그 넥타이 정희가 백화점 세일 때 사준 것이었다. 그런 사소한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윤도 그 사람. 엄마가 아는 그 윤도 맞아요? 과거에 엄마가 도왔던 그 사람.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문을 두드리던 청년이 떠올랐다. 흐느끼며 간청하던 그의 목소리, 떨리던 손, 흰 셔츠에 묻은 핏자국.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도 바뀌었다. 맞아. 윤도 아니 도윤. 그 사람 엄마가 도와줬었어.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하숙집을 잃었고 내 아버지를 만났고 결국 널 키우게 됐지.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엄마의 삶, 그 궤적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파문 속에서 굴러온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이 결혼은 작전이에요. 도윤에게 접근하려는 미끼죠. 그쪽 인맥을 통해 내부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예요. 하지만 그가 우리 의도를 눈치챘는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상견례는 그냥 상견례가 아니에요. 정희는 말없이 지훈의 말을 들었다.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 결혼 계속 진행할 거니?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니요. 그만두려 합니다. 이 작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정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것은 비단 감동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모든 고통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직원인 듯한 여자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저기 김지훈 검사님. 방금 매화홀 근처에서 이상한 남자 2명이 체포됐어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굳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들이 따라왔구나. 상견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색 범위 호텔 전체로 확대하세요. 특히 윤도 씨와 관련된 사람들, 이동 경로 추적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호텔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세요. 제가 끝나고 곧 따라갈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검사의 임무 이전의 한 사람의 마음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 한편에서 다시금 다짐이 움텄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내 손으로 이 모든 어둠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정희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로비 한쪽의 귀빈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었다.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상견례장에서 들었던 지훈의 말, 복도에서 마주친 낯선 자들의 눈빛, 그리고 도윤이라는 이름.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 도착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채였지만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다. 엄마, 도윤이 여기에 와 있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측근 몇 명도 함께였대요. 아마 우리가 움직이는 걸 감지한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눈빛 속에 고뇌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담겨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건 도윤이 움직인 자금 흐름 일부예요. 아직 전체는 아니지만 이걸 들여다보면 윤도와 연결된 인물들을 알 수 있어요. 그중 일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고위직들이에요. 정희는 USB를 손에 쥐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이름들 중에는 자신이 예전에 병원에서 만난 인물의 얼굴도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는 두 남자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정희는 그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조금 전 복도에서 서류 봉투를 주고받던 사내들이었다.
이번엔 호텔 직원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무언가를 찾는 듯이 주변을 훑고 있었다. 엄마, 고개 숙이고 따라오세요. 저쪽 출구로 빠질 겁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다. 그러나 정희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잠깐만. 내가 먼저 움직일게. 저 사람들이 누굴 찾는지 알아보려면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덜 띌 거야.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 호텔 청소 아르바이트도 오래 했어. 이런 데서 어떻게 움직여야 눈에 안 띄는지 알아. 그리고 엄마니까. 너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지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 한편 푸른 난초 화분 뒤로 몸을 숨긴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두 남자의 대화가 가까이 들렸다. 계획이 틀어졌어. 김지훈, 지금 작전 중단한 것 같아. 윤도 회장 쪽에서 오늘 안에 회의 열자고 했거든. 상견례는 미끼였던 거야. 윤도. 그 이름에 정희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그가 회장이라니. 예전 그가 간호사실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정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상처를 꿰매고 식은 죽을 떠먹여 주었다. 그 젊은 청년이 지금 거대한 정치 브로커가 되어 그녀의 아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남자 중 하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귀에 댄 채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김지훈 쪽이 움직였습니다. 여자는 따라붙어 있습니다. 조치 준비하시죠. 정희는 재빨리 물러섰다. 화분 뒤로 숨은 채 숨을 들이쉬려는 순간 발뒤꿈치에 무언가 툭 걸렸다. 작은 유리컵이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컵이 떨어지며 바닥에서 깨졌다. 쨍그랑. 남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저기요, 누구야? 정희는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힐이 벗겨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복도를 돌고 계단을 올랐다. 뒤쫓는 발소리가 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누군가 그녀를 잡아당겼다. 엄마. 지훈이었다. 그는 정희를 끌어안은 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미 늦었다. 엘리베이터 안 둘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 우리를 직접 노리고 있어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윤도 그 사람. 그때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가 그렇게 어두운 세계로 들어갈 줄은.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어둠 제가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함께 끝내야 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들의 그림자가 긴 복도를 따라 나아갔다. 그 발걸음 위로 뒤엉킨 발자국이 차곡차곡 새겨지고 있었다. 이정희와 지훈은 조용한 회의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호텔 뒤편 임시로 마련된 검찰 보안 거점이었다. 벽에는 작전 도면과 인물 관계도 계좌 추적 자료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정희는 그 벽면을 바라보았다. 도윤, 아니 윤도. 젊은 시절의 그 청년이 이 안에서 가장 크고 굵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성그룹 외곽 고문, 국회의장 사위, 정제 유착 의혹. 사진 속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웃고 있었지만 정희 기억 속의 윤도는 뿔테 안경을 낀 채 피투성이가 되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남자였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에 정희는 돌아보았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상견례는 단지 위장작전이었고 윤도 쪽에선 저희가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움직였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흐름은 충분히 짐작이 갔다. 윤도, 그 사람은 날 도망자였던 시절에 만났어요. 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그때 우리 병동에 숨어들었죠. 등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는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간호했어요. 정희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그의 쉰 숨소리와 그녀의 움직이는 손끝 소리만 있었다. 그는 먹을 것도 거절했지만
그녀가 끓인 보리죽 한 그릇은 남김없이 비웠다.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 감정이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병원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간호기록 일부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병원은 폐쇄됐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아버지를 만났고 지훈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어머니의 삶, 그 궤적 속에 자신은 단지 한 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지금 윤도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었거든요. 정희의 말에 지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건 윤도의 현재 자금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정희는 봉투를 열었다. 문서엔 한성개발 미래비전재단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이라는 돈의 흐름이 화살표로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사진 한 장. 그 속의 인물은 낯익었다. 이 사람. 병원에서 나를 조사하던 남자예요. 그땐 이름도 몰랐는데. 이름은 강세윤. 지금은 국회의원 비서실장입니다. 윤도의 최측근 중 하나예요. 지훈은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이번 수사의 핵심은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연결을 끊는 겁니다. 돈, 권력, 침묵의 공조. 그 고리를 깨려면 내부의 균열이 필요해요. 정희는 물끄러미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단지 아들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한 사람의 검사였다.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고 그 속엔 자신을 지키려는 간절함도 있었다. 그러나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균열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지훈 검사님, 윤도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대면하고 싶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지훈은 눈을 찌푸렸다. 무슨 조건이죠? 정희가 동석하는 겁니다. 30년 전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윤도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호출한 것이다. 지훈이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 목걸이 지훈이 처음 검사 시험에 붙었을 때 사준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불씨를 끌 수 있겠지. 도망치던 그 남자에게 이제는 내가 묻고 싶어. 그날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면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보다 단단했다. 한성빌딩 최상층, 회장 전용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부산의 밤 풍경이 빛처럼 퍼져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불빛의 강은 마치 흐르지 않는 강물 같았다. 이정희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단단했다. 30년 전 비에 젖은 채 간호실 문을 두드리던 청년.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의 주인이 된 남자. 그 이름은 여전히 똑같았다. 윤도. 문이 열리자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윤도가 앉아 있었다. 회색 수트를 입은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처럼 조명을 등지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정희 씨, 여전하시군요. 낯선 말투, 익숙한 호명.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그날 그녀가 직접 꿰맨 상처였다. 그래요, 윤도 씨도 여전하시네요. 그날 밤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꿨는지 아세요? 윤도는 웃지 않았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고 있소. 그날 이후 정희 씨가 병원을 떠났고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단 얘기도 들었어요. 정희는 작게 웃었다. 그걸 알고도 오늘 나를 부른 이유는 뭔가요? 30년 만에 은인을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윤도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와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거 그날 당신이 내게 건넨 거예요. 열나면 이 수건으로 닦으라고. 죽이라도 먹으라고. 당신 글씨 아직 그대로더군요.
정희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낡고 바랜 그것은 그녀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요? 그날 이후 당신은 날 대신에 세상을 속이고 이용하고 더럽힌 거예요? 윤도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소. 내가 발붙일 곳은 없었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내 상처를 닦아줬어요. 그게 내겐 너무 위험한 일이었단 걸 나중에 알았죠.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이 위험했든 말든 내 인생도 무너졌어요. 난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나를 찾은 적 없어요. 윤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소. 당신 아들이 검사란 소식을 듣고 운명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아이가 수사하던 라인을 유인했죠. 그리고 이 USB를 주려 합니다. 윤도는 상자 아래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쌓여 있었다. 지훈이 말했던 모든 걸 담은 증거. 이 안엔 내 조직이 움직인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요. 돈, 사람, 정치, 검사, 기업까지. 정희는 USB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걸 왜 지금 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아니면 죽기 전에 용서를 받고 싶어서? 윤도의 얼굴에 처음으로 피로가 어렸다. 그는 천천히 상의 안쪽에서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췌장암 말기. 3개월 시한부. 더는 도망칠 이유도 없고 남은 것도 없소. 정희는 조용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지훈을 상견례로 끌어들인 건 뭐죠? 윤도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당신 아들은 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전에 날 사람으로 다시 봐줄 수 있는 존재가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소. 나를 살게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날 끝낼 사람. 정희는 조용히 USB를 손에 쥐었다. 그 속도가 느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당신을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죠. 윤도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도의 이마를 바라봤다. 그 흉터 당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상처예요. 그리고 이 USB,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복도를 스쳐갔다. 그 바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경계를 흐리고 있었다. 부산지검 특수부 회의실 새벽 3시. 형광등 불빛 아래 김지훈은 USB에 담긴 파일 하나하나를 열고 있었다. 눈은 충혈됐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 줄 한 줄 기록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화면엔 수천 건의 입금 내역과 이름 없는 법인 계좌가 나열돼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지훈이 수사망에 올려뒀던 인물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지훈 검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요. 곁에 앉아있던 팀장 유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도의 핵심 계좌, 정치권 로비 자료, 심지어 모 검사 출신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까지. 이건 조직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USB에서 출력된 자료들은 이미 복사되어 본청으로 보내졌고 일부는 국세청 감사원과도 공유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창틀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다. 엄마, 시작됐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서울 여의도의 한 국회의원 사무실. 강세윤 비서실장은 다급히 전화를 걸고 있었다.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USB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라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언론, 검찰 다 틀어막아야 돼요.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그날 오전 모 방송국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다. 특수부, 한성그룹 고문 윤도 관련 비자금 USB 확보. 정계재계 연결 고리 실체 드러나. 조직적 로비 정황 포착. TV를 바라보던 정희는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선 햇살이 비쳐오기 시작했고
거실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묵직했다. 그때 현관문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지훈이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데우고 있었다. 지훈은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말없이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끝이 보이고 있어요. 도윤이 넘긴 USB, 우리가 정리 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 30년 전에도 이미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던 것 같았어. 이번엔 진짜로 끝을 향해 가는 거겠지.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를 확인한 그는 표정을 굳혔다. 본청입니다. 긴급 체포영장 떨어졌어요. 도윤, 자택에서 연행 예정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직접 가는 거니?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까지 제가 해야 합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끝낼 땐 사람으로 끝내야 해. 적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그저 사람으로.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새기듯 고개를 숙였다. 같은 시각 윤도의 자택. 도윤은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창밖에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딸 윤서는 침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곧 문이 두드려졌다. 윤도 회장님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및 긴급 체포를 집행하겠습니다. 윤도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좋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이 직접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윤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당신 어머니 여전히 봄 같더군요. 그 따뜻함이 날 끝냈소. 고맙소 김 검사. 지훈은 말없이 윤도의 눈을 바라봤다. 그 속엔 두 남자의 운명을 가른 30년의 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달 뒤 초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부는 바람이 아직은 차가웠지만 햇살은 분명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정희는 바닷가 인근 카페 창가에 앉아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에 지훈이 손에 꼭 쥐어주고 간 것이었다. 엄마, 오늘은 꼭 이걸 들고 오셔야 해요. 이 꽃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 향기 속에서 오래전 작은 손으로 제라늄을 안고 들어오던 8살 지훈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지금 그는 한 여인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과 몇몇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한 자리였고 주례도 없었다. 대신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직접 서약을 낭독했다. 어머니, 이제 당신은 제게 단 하나뿐인 엄마입니다. 신부 윤서의 인사에 이정희는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건 고맙다는 그리고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정희는 예식장 복도에서 지훈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지훈은 넥타이를 느슨히 풀고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 씨는 아직 병원에 있지만 모든 걸 자필로 진술하고 있어요. 조직의 자금 흐름도 대부분 차단됐고 정치권 수사도 곧 시작됩니다. 이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마지막엔 사람이었어. 30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둔 불씨 하나, 당신이 꺼줬구나.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그 불을 꺼준 건 엄마예요. 엄마가 보여줬던 한 사람의 따뜻함이 그 사람을 끝내 무너뜨린 거예요. 정의보다 더 강한 건 진심이더라고요. 정희는 잠시 고개를 떨궜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윤서가 다가왔다. 정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 식구네. 어서 와. 그리고 그냥 엄마라고 불러. 윤서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으며 다가와 정희를 안았다. 네, 엄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엔 긴 시간의 흔적과
앞으로의 시간이 함께 얽혀 있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도윤이 입원한 병원 근처 낡은 건물 사이로 숨어있는 작은 공원을 찾았다. 그곳엔 오래전 하숙집이 있던 자리가 남아 있었다. 이미 다른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골목은 그대로였다.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조용한 봄날 하숙집 마당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 젊은 도윤과 그 옆에 수줍게 선 정희. 그 사진을 벤치에 살포시 올려두고 프리지아 한 송이를 놓았다. 이제 당신은 당신 몫의 삶을 다 산 거예요. 그 봄날의 기억은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기억 위에 새로운 봄을 올릴 겁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기차역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집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지훈, 윤서 그리고 정희. 식탁 위엔 정희가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이 놓여 있었다. 자, 오늘은 엄마가 해줬으니 너희가 치워. 지훈과 윤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 위로 아침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 빛은 정희의 주름진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봄은 혼자 오지 않더라. 언제나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오지.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손을 다시 꼭 잡고 있었다.